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이 사회복지 분야가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분야에서 상당히 기대되고, 또 다른 분야는 산업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지만 이 사회복지 분야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예측이 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서비스이다 보니까 지금 이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산업들은 축소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그런 실현이 되었고, 그런데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이야말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러한 실천 기법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여러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과 관계를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소중한 학문이면서 앞으로 미래 사회의 아주 대표적인 직업 분야가 될 거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이 소개해드릴 취업에 대한 여러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인식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취업을 했을 때 정말 이 직업 분야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떠한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팁으로 제가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지금 이 우리 산업은 정말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과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해오는 이 과정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아마도 우리가 경험했던 산업 발달 속도를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이미 경험을 그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 우리 산업의 역사로 봐서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올 때, 이런 진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최근에는 급속도로 산업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정말 우리의 어떤 몸으로 이 산업을 하던 그것에서 전기기관이 탄생이 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조업의 혁신이 일어났던 1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던 기억이, 그런 기억이 좀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만은, 어느 날 집에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호롱불 있지 않습니까? 호롱불, 또 이렇게 초롱이 있지 않습니까? 초롱, 이렇게 등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에서 정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책을 읽기가 불빛 밑에만 가야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전기가 탁 들어오니까 이거는 정말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집에 TV가 들어오고, 또 라디오도 사시사철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순간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 혁명이 일어났죠.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컴퓨터 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 정보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도 말이에요. 이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편리성을 준 건데, 처음에 핸드폰이 어떤 기능이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통화만 할 수 있는 기능이었거든요. 여기에 카메라 안 들어갔고, 또 여기에 음악 이런 거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죠. 그죠? 정말 통화만 할 수 있는, 핸드폰 전에는 삐삐라는 게 있었죠. 그죠? 이렇게 번호의 암호를 연결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전화를 할 때, 문자를 넣을 때 어떤 암호 문자를 보냄으로써 서로의 심리적 교감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 컴퓨터 기능이 호환이 되면서 정말 지금의 이 컴퓨터 기술이 혁명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지금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친인척들이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영영 못 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침에도 소통하고, 저녁에도 소통하고, 또 생활하고 있는 그대로의 일상을, 그 영상통화를 통해서 다 접하고, 그래서 정말 그 지구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몸으로 실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기술의 발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새로운 그 혁명이 시작이 되었죠. 벌써 우리 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그 기술 전환의 대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기술은 정말 사람이 생각하듯이 기계 문명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최근에 개그 콘서트를 보면은 개그 소재로도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집에서 같이 지내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우리 생활 개그에서도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그가 아니라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도 로봇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나 완전한 감정에 대한 대체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만큼 산업이 혁명으로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산업들이 혁신이 일어남과 동시에 소멸되는 산업이 있을 것이고, 또 확대되어가는 산업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기술에도 혁명이 일어나고요. 또 우리 생활 전반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택배업, 또 주유소의 주유업 이런 것들도 전부 기계 문명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이제 운전도 말이죠. 제가 봐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음주운전 단속이 없어질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는 거죠. 인공지능 운전이 되므로 음주운전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단계로 기술 혁신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사회복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복지는 정말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만 펼쳐질 것이냐? 또 이 사회복지는 또 다른 맥락의 사회복지 분야가 또 탄생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도 이해해 봄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이해하고 다음 기술혁명으로 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회복지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정서적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놓치지 말고 이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해해 봅니다. 사회복지의 본질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문제와 욕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빈곤. 최근에는 뭡니까? 여가문화까지. 또 삶의 질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확대되어 가고 있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인간 욕구의 발달 속도와 또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은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욕구가 더 훨씬 크겠죠. 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자원의 양으로 인간의 욕구를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항상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기관에 또는 사회복지를 직업 현장에서 맞이했을 때 어떤 기관에 가더라도 우리 기관은 자원이 풍부합니다라고 하는 기관은 없을 겁니다. 그 어떤 기관도 우리 기관은 자원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 집단 또 지역사회의 욕구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치매 노인 또 장애 가족 그 책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 있었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그 책임을 어디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까?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그 단순 부양을 뛰어넘어서 인간다운 복지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지의 수준도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단순 부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이슈로 계속 진화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 봄직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산업은 이렇게 그 사회복지와 관계되어 있는 이 사회 구조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사회학적으로는 고령화의 속도. 이 고령화는 한쪽에 이 저출산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부 둘이 남녀가 한 쌍이 결혼해가지고 몇 명을 출산을 하냐면 1.2명 그 아래 위로 이렇게 합니다. 결국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 인구가 줄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둘이 결혼해서 또 둘을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는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인구가 주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구가 주는 만큼 저출산만큼 인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느 순간에 인구 절벽의 시대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60대에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950년대, 1960년대 중반까지 정말 그 당시에 국가의 그 출산 정책은 낳아만 놓으면 집앞벌이 지가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죠, 그죠? 예. 낳아만 놓으면 자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자녀를 출산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랬더니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래도 줄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잘 키운 딸 하나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만 놔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지금 그 상황에서 줄어드니까 또 국가가 뭐라고 그러죠? 낳아만 놓으면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이상을 바라봐야 되고 50년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실제로 나오는 인구 정책들은 미시적으로 그 인구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호소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온 전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인구 정책이 매 10년마다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만큼 사회복지의 이슈는 저출산 이슈와 고령화 이슈가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또 도시 과밀 현상, 도시의 빈곤과 장애와 또 비행, 범죄 이러한 것들이 밀집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문화 가족, 또 세터민, 이사를 오고 있죠, 그죠? 그런 이사 오는 사람들의 특수한 어떤 사회복지 욕구 맞이하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회복지 인구들이 점차 다른 각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빈곤이 한 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있어요. 요즘 흑수저 논쟁, 그죠? 또 흑수저를 뛰어넘어서 뭐라고 그러죠? 무수저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수저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가 없어진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빈곤의 세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이 빈곤의 고착, 또 뿐만 아니라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개념으로 빈곤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절대적 빈곤, 다 못 살았거든요. 다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빈곤에 대한 그 이해 정도가 받아들이는, 어렵지만 노력하면 이런 그 인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빈곤에 대한 감각이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의 빈곤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빈곤감을 더 느끼는, 특히 그 매스컴이 그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매스컴에서 보면은 그 화면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이래 보면은 상당히 자기의 삶의 질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카메라 앵글 옆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카메라 앵글 안에만 정돈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비춰진 그 모습은 저렇게 정말 그 넓은 집에서 정말 깔끔한 그 삶의 구조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 환경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그 복잡해진 그 자기의 어떤 그 처지가 그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그 빈곤감들. 또 청년 실업 이슈. 그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과거에는 정말 일을 하려고 하면 일할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4차 산업혁명, 또 이 산업의 구조 변화, 이러므로 인해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직업 분야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실업 이슈가 이 사회복지 이슈로 다가온 거죠. 우리가 그 10년 전만 보더라도요, 이 청년들은 사회복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대, 30대, 40대까지는 사회복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럼 사회복지 대상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50대, 60대, 70대, 아동, 청소년, 여기서 대상이 나타났어요. 아동, 청소년기에 그 부모의 어려움으로 또 갈등을 경험하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발생된 사회 문제, 또 사회적으로 퇴직 이후에 발생되는 빈곤 문제, 이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생산 아주 정년기에 있는 20대, 30대, 40대도 사회복지에 기대려고 하는, 의존하려고 하는 계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 그죠? 그전에는 가족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부, 자녀. 뭐 거기다가 더 다복한 가족 그러면 조부모 이렇게 있었죠. 3세대가 함께 살고 있다면 아유 정말 다복하신 가족이군요. 요즘 3세대 가족 보기 힘들죠? 네, 보기 힘듭니다. 그죠? 전부 핵가족화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또 가족이 하나 생긴 겁니다. 1인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정형화된 개념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한 명이 독신 가족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해야 되는 시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20대 중반 그러면 결혼했죠, 그죠? 20대 후반 그러면 노자 붙이기 시작했죠, 그죠? 30 넘어가면 어떻게 했죠? 그 주변에서 걱정이 막 날아왔죠. 지금 30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 됐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40 넘어가면 좀 걱정하죠, 그죠? 40 넘어가면 좀. 그러나 그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리 정서적 요소가 바로 우리 사회복지에 맞이하고 있는 차원이 되고 있다. 또 제도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도. 우리 이 남북의 긴장 문제. 또 이 긴장을 뛰어넘는 어느 순간에 다가올 통일사회. 그 통일사회에 대한 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 학계에서 또 직업 현장에서 또 사회 인식에서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긴장만 부각이 되지 미래 사회에 대한 통일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독일을 보면은 통일 준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그 통일 이후의 이 사회복지 환경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요, 좀 전에 제가 사회복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과거의 사회복지는 여러분 그 사회복지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야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공부하고 있다. 그 현장에 또 사회복지사다. 그러면 아유 천사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복지사 80만 시대, 또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화 시대, 다양한 전문직에 출연, 이 과정에서 이 사회복지사들은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를 기대하는 이용층들에게 권리가 그만큼 강조되었다. 그래서 권리 증진이 엄청난 속도로 빨라졌습니다. 그 변곡점은 바로 1997년 IMF입니다. 그 IMF 이후에 사회복지는 하나의 권리다. 그래서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리 사회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때 그 개념 속에 수급권자 그래가지고 수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하나의 권리로 급속도로 성장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약간 안타까운 약간 사회 문제적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나친 권리의식.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통해서 자립하려고 하고 사회복지를 통해서 성장하려고 삶의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기반.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약화되고 무한한 사회복지의 기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의무가 약화되더라.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도 사회적 의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단계로 그러니까 둘은 균형을 이루어야 사회가 성숙한 사회, 안정된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지나친 권리의식에 대한 이슈도 사회복지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청년실 소득보장 등등의 분야에서 사회복지의 이 정책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또 하나의 달라지고 있는 모습은 과거에는 공공과 민간은 이원화되었었습니다. 공공은 공공의 역할을 하고 민간은 민간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공공에서 한계가 있는 걸 민간이 보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복지는 협치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또 공공에서도 민간이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또 민간도 공공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공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들,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그 전에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해주고 하는 선정권을 가진 공무원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성을 키워나가는 역할로 민간 역할이 보완된 역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도 역시 공공이 수행하는 분야에 협업을 하는 협치의 시대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참고하시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수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회복지는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우리 복자 있지 않습니까? 이 복자가 상형 문자로 한자로 해석을 하면 이 보일 시자의 우상단에 한일에다가 입구자 있지 않습니까? 요게 높을 고자의 줄임이랍니다. 그 밑에 밭전자 있지 않습니까? 밭에서 뭐가 납니까? 곡식이 나죠. 그래서 물질이 높기를
보일 시자는 제사상의 옆모습이랍니다. 그렇죠? 상차림. 물질이 높기를 기원한 거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물질적 풍요를 얘기를 했답니다. 어디 안에서? 사회 안에서. 지자는 뭡니까? 이 보일시 옆에 그칠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물질적 풍요가 모든 행복을 담보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물질은 말이죠. 어느 순간에 지점을 도달하면 그 이상은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2천억을 가진 부자와 10억을 가진 부자는 생활에서 불편함은 또 생활에서 풍요는 둘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을 가진 사람과 10억을 가진 사람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 도달할 때 그 물질은 가치가 절하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채우면 채울수록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세금 낼 때도 소득 재분배 효과 그래가지고 누진적 세금을 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서 사회적 약자를 돌봄으로써 사회가 건강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칠지가 있고 보일시 그래가지고 그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뭐예요? 정신적 안녕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회 안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안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직이요. 또 우리가 행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의 물질적 안녕과 정신적 안녕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일이 가치가 있습니까? 사회를 건강하게 할 뿐더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이 사람들의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유지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들의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 국가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일일 때 비로소 이 사회복지는 유의미한 직업 분야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공부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사회복지직은 Human Service Helping Profession 그래서 사람을 돕는 사람에 의한 전문직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 행위는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안녕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흔히 이런 예를 많이 들죠. 물고기를 줄 거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할 거냐? 사회복지는 사실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핍의 상태, 어떤 사회적 기준에 사회적인 어떤 기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빈곤이면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선이 있는데요. 거기에 미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고기를 줘야 되겠죠. 그죠? 당장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의존심을 주는 것을 경계하고 그 의존심이 뭐죠? 복지 의존을 얘기하는 거죠. 의존심을 주는 것을 경계하고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중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걸 기준으로 좌표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한 가지 일반 유형 이런 제품을 만드는 일반 유형의 산업군과 비교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산업들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든 사람들은 생산량이 몇 개냐, 어느 정도의 성취가 있었느냐,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교육, 상담, 또 프로그램 제공, 이런 그 실천이다 보니까 그 지원된 그것이 눈으로 증명이 잘 안 되는 무형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서비스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눈을 마주치고 또 동일하게 이 언어를 전달하고 동일하게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서비스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서비스의 그 평가, 그 서비스로 인한 감흥, 그 서비스로 인한 어떤 만족, 이러한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똑같은 교육 자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교육할 때는 또 그 모습은 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서비스의 형태가. 그래서 이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더 심각하게는 이 날씨 컨디션, 물리적 환경에 따른 컨디션, 이 컨디션에 따라서도 서비스의 형태가 또 서비스의 만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는 표준화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제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죠. 여러분 핸드폰 똑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난 인구가 있죠. 그죠? 표준화가 되어 있죠. 우리 의복도 똑같은 옷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표준화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 서비스는 표준화가 어렵다. 또 다른 유형의 이런 제품을 만드는 그 산업군들은 생산 라인, 소비 라인, 평가 라인이 다 분절되어 있는데 우리는 말이죠. 만남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해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미 평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생산, 소비, 평가가 동시에 발생되는 그러한 아주 특수한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면 이제 관리자 그룹이 있고 일선 사회복지사가 있는데요. 이 관리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일선 사회복지사에게 대단히 의존된 직업군이다라는 거예요. 일선 사회복지사에게. 그래서 일선 사회복지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명운이 달린다라는 거죠. 다른 직업군은 관리자의 역할에 따라서 그 일선의 기능, 또 기관의 기능, 이러한 것들이 통제될 수 있는데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선에 많이 의존되어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선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면서 또 그 사람의 그 기능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사람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이 얼마나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도 해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겠죠. 무엇을 갖춰야 될 것이냐는 이 사회복지 산업 현장에서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원도 개발해야 되고, 또 관계 역량도 갖춰야 되고,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기관의 그 헌신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갈등 관리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능과 요건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인이라는 게 더 큽니다. 자연인. 살아온 삶의 주체로서 자연인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기대하는 직업을 직원을 채용할 때는 자연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뽑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인이 취업 현장에 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인의 스탠스로 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스탠스로 가야 되죠? 사회복지사의 스탠스로 현장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식,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치,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술적 요소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로 현장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학생 신분, 자연인 신분 이러한 부분에서 뛰어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소명의식이라는 걸 발견해야 되고 또 자기개발의 중요성 이해해야 되고 또 인간 성숙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사회복지사의 기술적 요소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 자연인이 살아온 삶의 주체인 이 자연인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회복지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가 물질적 정신적 안녕이라고 그랬는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안녕의 상태를 갖추는 자연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회복지 현장에 가보면 이 사회복지사들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처우도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고 또 직업 현장의 어려움도 다소간에 있고 그런데 저 사람의 표정과 이 안정된 이 태도들을 보면 저 사람 행복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실습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 사회복지사로서의 스탠스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도 퇴근 이후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현실 이 삶에 적응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힘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다라는 거. 노련한 사회복지사일수록 더욱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의 그 패러다임을 사회복지사로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자기소개서 씁니다. 현장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채용 현장에서 이렇게 이력서도 내고 뒷면에 자기소개서를 쓰는데요. 우리가 저도 채용 관련 서류를 많이 봅니다만 아직도 이력서의 모두 출발을 그 첫 문장의 출발을 엄격한 아버지와 다정하신 어머니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자기소개서의 전통적 패턴이 그런 그 패턴이 있었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해서 사랑받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인에 대한 얘기죠. 자연인. 자기가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자연인을 뽑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뽑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기 삶에 대한 해석도 객관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쓰는 여러 도구들이 있거든요. 진호그램도 있고, 그 가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에코맵, 생태도도 있지 않습니까? 또 행정에서 분석하는 이 스와트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자기를 투영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춘 사회복지사적인 누구, 그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죠.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해도 여러 관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아까 도움을 주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전문직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전문직들은 어떤 태도를 어떠한 소양들을 갖출 필요가 있는가? 그 요소 5가지 소개해 드려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는 물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리적 요소,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는
비주얼이라고 그러죠. 그죠? 외현. 우리 외현에서 드러나는 그것은 뭐가 드러납니까? 의복, 표정, 또 제스처, 언어의 액센트, 또 전달하는 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물리적 요소를 안정적인 상태로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진화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경청하는, 공감하는, 또 명료화하는, 의사소통의 일치, 이러한 것들로 이제 진화를 하는 건데요. 그것을 첫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갖춘 물리적 요소입니다. 이뻐라, 멋있어라, 이것이 아니라 표정의 안정감, 태도의 편안함, 이러한 것들을 사회복지사는 갖출 필요가 있겠다. 그 모습을 클라이언트가 보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클라이언트가 그 품질에서, 서비스 품질에서 사회복지사의 외현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는 표정을 편안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인간인데 어떻게 항상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는 물리적 요소를 환기시키라라는 거예요. 그 환기시키는 노력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출근을 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부부싸움 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자녀 문제 고민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내 감정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싸우는 부부 없습니다. 이 싸운다라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그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인 것이 갈등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루는 방법, 적응하는 방법.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장면이죠? 폭언을 한다든가, 또 신체적으로도 한다든가, 언어로 상대방을 비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의 장면인데 대화하거나 또는 페이드아웃, 잠시 그 갈등 상황을 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인데, 근데 내가 이 복잡한 상황에서 그러한 클라이언트 가족을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표정을 정돈하고 잠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사회복지사의 지위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 물리적 요소에 해당되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장면이 면접 장면에서 보입니다. 이분이 안정되어 있구나, 편안하구나 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 삶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 편안함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또 나아가면은 서비스 환경에서 이제 그 기자재 또 기관의 물리적 요소로 이제 진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 직업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형성을 잘하는 노하우를 키울 필요가 있겠다. 자, 우리 직업은 때로 내가 선호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만나게 된다. 또 우리 직업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과 만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인이 안 돼봤지 않습니까? 그죠? 또 내가 장애를 경험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죠. 또 내가 어떤 그 사회 문제 요소에 노출이 안 되어 본 경험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패러다임이 사회복지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결핍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러한 시각으로 그 자신을 문제 위주로 바라봤습니다. 클라이언트를. 그러나 최근에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삶에 있어서는 가장 능력자요, 자기 삶에 있어서는
가장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신이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사회복지사를 만나러 왔냐면 그 키를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렇게 요즘 뭐 다 번호 키입니다만은 저 키 있지 않습니까? 이 키. 이 키를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죠? 어느 날 키를 탁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못 들어가. 열쇠 수리공한테 전화를 하겠죠. 그죠? 딱 붙여놓고 갔잖아요. 그죠?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했어요. 열쇠 수리공이 왔습니다. 문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따줬어요. 근데 이 열쇠 수리공이 오지랖이 넓어. 문을 딱 여는 순간 집에 들어가더니 집에 정리가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정돈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자기 역할만 하고 가야지. 왜? 오지랖 넓게 내 삶의 경계까지 뛰어넘어와서 이야기를 해. 우리가 그 방어를 딱 그 순간에 치겠죠. 거기서 그거 좁히면 얘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자녀가, 자기 독립된 공간이 있어요. 자기 방이 있죠. 그죠? 근데 부모님이 그 방의 그 경계를 너무나 자유롭게 들어와요. 어떻게 방어를 칩니까? 방문 열 때, 놓고 좀 해. 여기는 내 개인 공간이야. 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죠. 뭐예요? 자기만의 공간과 공동의 공간은 구분되는 경계의 지점이 바운다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운다리. 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어려움을 가지고 왔지만 이 사람이 나와의 이야기를 끝내고 이 기관을 나가는 그 순간에는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와 잠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클라이언트를 결핍의 관점, 문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클라이언트는 아까 느꼈던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또 클라이언트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함과 동시에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주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클라이언트가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사회사학과가 용인된 클라이언트의 인가된 관점에서 관여가 돼야 되는 것이지 모든 클라이언트의 그 생애 전 문제를 내가 통제하거나 관여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전 과정에 클라이언트의 참여라고 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세 번째 역량은 우리는 말이죠. 아까 상품의 형태도 없고 이질성도 가지고 있고 표준화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인간의 문제와 욕구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인간의 문제와 욕구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을 하면 그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어떠한 노력을 하면 인간 욕구가 충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에 대한 그 디자인, 그 계획을 수립하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목 중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런 교과목 있을 겁니다. 또 사회복지 실천론 뭐 이런 교과목이 있을 겁니다. 또 사례관리론 이러한 그 교과목들은 대부분 그 방법을 배우는 교과목이에요. 어떻게 관여하면 어떤 이론적 맥락에서 어떤 실천적 맥락에서 그 문제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논리적 관점으로 설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로직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뭐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로직 모델, 논리적 모델. 그래서 그 하나의 고리, 그 가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가설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저 문제는 어떠한 원인에서 기인되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어떤 노력을 하게 되면 변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이 정립이 된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서비스의 그 생산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무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노하우죠. 우리에게는 노하우죠. 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의 요소가 바로 우리는 전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전문성은 세 가지의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은 이제 다른 말로 이론, 또 정책,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들인데요.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따뜻한 가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따뜻한 이해, 사회복지적인 어떤 그 기준, 관점,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회복지사 협회에 들어가면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윤리 강령에 나와 있는 것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점, 전문가에 대한 관점, 기관에 대한 관점, 이런 관점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을 바라보는, 또 우리의 실천에서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아야 될 어떤 척도들을 제시한 겁니다. 그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언어를 써서 돕잖아요. 그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돕잖아요. 우리는 돕는 사람이거든요. helping profession. 돕는 전문직이에요. 그 돕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 인간관계 기술, 또 적응 능력을 키우는 기술,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기술, 갈등 관리 기술, 이러한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기술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기술의 행위는 어디서 내려왔냐면 바로 지식적 근거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식적 근거에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기술의 무기인 이론과 정책과 클라이언트의 관점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이다. 그러면 노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노인에게 관련된 정책은 무엇인가? 노인 관련 이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그 이론의 맥락에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취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조직의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의 일선 워커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떤 조직의 구성원은 필요한 그 구성원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타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실천은 이타성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다른 사람의 처해져 있는 환경을 그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타성. 두 번째는 우리의 실천은 양심적이어야 해요. 조직 구성원은 그 조직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업무 규칙, 또 직원으로서 자세, 직원으로서 태도, 이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와 기준들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지키려고 하는 양심적인 행동가가 돼야 된다. 또 이것이 더 나아가면, 아까 이타성과 결합이 되면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떤 사회적 기준을 양심적으로 그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는 전문가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견했어요.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하죠?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해서 그 아이가 생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도 양심적 행동에 또 해당되는 그 우리 규칙의 의무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또 우리는 정당한, 여기 뭐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얘기하는데요. 그 조직이나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역시 불만과 불평에 놓일 수가 있어요. 다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그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불만과 또 애로들을 다뤄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십을 한다든가, 뒤에서 얘기하는 거죠. 또 이렇게 그 조직에 불건강한 어떤 그 서브 조직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건강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방법으로 면담이나 상담이나 또 그 현장에 나가면 애뉴얼 면담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직원과 관리자가 상담을 합니다. 일하면서 어려움이 없냐고, 또 정서적으로 어떤 그 부담되는 거는 없냐고, 또 우리 일에서 그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무엇이 더 보완이 되면 우리 조직이 더 좋아지겠냐고 이런 면담을 하는데, 그런 방법에서 그 우리 조직을 살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좀 예의 바르표가 있습니다. 예의 바르표. 우리 인사도 잘해야 되지만 또 그 예측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뭐 휴가를 가거나 또 개인의 어떤 그 사정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 조직이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예의 바르게 미리미리 이야기하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그 서비스에 제한 사항이 없게끔 그 노력하는 그 예의 바른 행동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좀 더 참여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 나가면은 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만은 또 내 업무를 뛰어넘어서 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자원개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원개발을 위한 기관 전체에 뭐 바자회를 한다든가 후원 모금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운동들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조직의 어떤 그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스터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럴 때 내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가서 내가 그걸 해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왕 해야 되는 것이면 굉장히 참여적으로 그래 이것도 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뛰어드는 직원들이 결국에 우수한 직원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그 기준들이 몸속에 녹아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채용 과정에서 그 관리자, 인사 담당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는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 굉장히 취업문이 좁다라는 거 우리 이해합니다. 굉장히 좁죠, 그죠? 그 좁은 가운데 우리들의 그 경쟁력으로 그 과정을 뛰어넘어 가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이러한 요소들이 갖춰진다라면 저는 현장에 그 훌륭한 사회복지사 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매우 소중한 과정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오늘 그 짧은 취업 특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